언론한 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신 윤미향 의원을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신데 고생하셨죠? 네, 좀 길이 막히고 서울은 역시 교통지옥이에요. 네. 오늘 공교롭게 그 보라색으로 우리가 칼라를 맞췄습니다. 보라색 네. 선호하시나요? 네, 저는 워낙 보라색 제 색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노란과 보라색이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보라색은 저도 이제 팔찌도 노란과 보라인데 보라색은 이제 피해자들의 색깔, 그래서 고통을 극복해낸 어떤 부활 승리 그걸 의미하는 색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 나비꼬치에서 깨치고 나와서 훨훨 새로 부활 환생하는 그런 의미가 저 보라에 저희가 담은 거고, 네. 노랑은 이 세월호도 노랑이지만 저희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서도 나비가 노랑 나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도 노랑이 의미하는 게 희망과 연대를 의미하거든요. 네. 보통 그래서 노조들 투쟁할 때 노랑 조끼라 이런 걸 많이 입죠. 다른 나라에도. 네. 그래서 저희가 노랑, 그래서 보라와 노랑이 함께 활동을 해야 참 해방을 이룰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로 보라와 노랑을.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보라를 많이 입고 다니죠. 네. 저는 이제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특히 무소속은 색깔이 없잖아요. 네. 뭐 민주당 색깔 있고 다 조국혁신당 색깔이 있고, 그런데 윤미향의 의정활동의 색깔은 무엇으로 할까? 네. 역시 현장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자라고 해서 보라색을 윤미향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색깔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자연스럽게 네. 제 속에는 김복동 할머니의 얼굴이 있는 김복동 티셔츠, 네. 네, 이렇게 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의 연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21대 의원 임기를 마치신 후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너무 바쁩니다. 제가 5월 10일에 네.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한 그 의정 보고회를 네. 촛불 시민들 모시고 또 그동안 함께했던 저희 동지들 함께 모시고 의정 보고회를 했어요. 네. 그 소식을 보고 제가 고향이 남해인데 경상남도 남해, 네. 남해에 또 저희 그 선후배님들이 남해에서도 의정 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 네. 특히 윤미향 의원이 처음에는 더불어시민당으로 그리고 민주당으로 했지만 마지막까지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농민들과 또 남의 그 대교오염 문제 이런 문제에 굉장히 힘써서 해왔던 것에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의정 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월 30일, 네.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개원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 국회의원의 배지를 딱 떼냈을 때인데 네. 바로 그날 30날 남해에서 의정 보고회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또 새벽같이 올라와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베를린 소녀상의 그 어떤 대응 그 문제에 우리 시민들이 정부가 없는 대신에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메꿔 가자 하는 그런 취지의 방송을 하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주말마다 토요일에 촛불 집회가 있잖아요. 근데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도 또 국회의원 끝났다고 안 오네. 혹시나 촛불 시민들 중에서 서운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네. 또 그날 토요일도 촛불 집회. 그래서 지금 하루도 그러네요. 하루도 좀 예. 힘을 좀 여유 있게 가지면서 제 나름대로는 계획을 쭉 세워서 어떻게 잘 쉴 것인가, 건강은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또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사적인 관계, 예를 들면 제 부모님, 제 가족 이런 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윤 의원님을 이제 어떻게 호칭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시민운동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뭐 국회의원이 됐을 때도 사실은 시민운동가의 그 삶을 국회로 연장시켜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제 속에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시민운동을 해서 할 때처럼 늘 현장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으려 했고, 그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부의 정책으로 이것을 입안해서
직접 현장에서 이 정책이 작동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났지만 내가 지금 국회의원인가 시민운동가가 사실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그 의미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 자세는 시민운동가로 살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네. 변치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그 작가 박영희라는 분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다. 이 말을 좀 패러디해서 한번 여쭤본다면은 4년간의 의정 활동으로 윤 의원님이 얻으신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뭐? 네, 얻은 것과 잃은 것이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30년 동안 시민운동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30년 동안 시민운동을 했지만 한국 사회에 이렇게 그러니까 친일의 잔재가 일제 잔재가 뿌리 깊고 넓게 그것도 심지어는 대통령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지 못했죠. 근데 지난 4년 동안 4년이 아니라 78년이 다 몰아오고 있구나. 해방 이후 우리가 소위 해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청산되지 않았던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던 그 광복은 그대로 민주와 또 어떤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짓누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하고 뿌리가 깊게 내려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배웠던 그런 4년이었고요. 따라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제가 원래 의정 활동을 하려고 했던 외통위의 주제 무엇보다도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법을 만든다든가 정책을 세운다라든가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시민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국회의원의 네트워크 어떤 조금 정치인들의 네트워크 그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야 정치와 시민이 함께 네트워크가 돼야 네.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것 그건 제가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반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78년의 잘못된 아직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이 과거 역사,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큰 배움, 또 어떤 실천의 전략 이것을 제 스스로 제 몸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제 삶의 방향도 역시 평화든 인권이든 이 분단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이 분단은 어떤 거와 연관 지어졌냐면은 일본의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해 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분단의 해소였구나, 해체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물론 알고 과거사 운동을 했지만 이게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도 계속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은 분단을 빌미로 해서 공안 정권,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핑계로 이 과거사 청산 문제를 오히려 걸림돌로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태도들, 또 어떤 평화 이슈를 한다 하더라도 분단을 빌미로 해서 안보의 위험이 된다라고 해서 평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자국의 안보를 위험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처럼 공격하거나 왜곡하거나 또 그런 폄훼하거나 하는 그런 행태들이 지난 4년 내내 있었거든요. 그 제 삶에 그대로 있었고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조차도 왜 이것을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뭐 북한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할 정도로 이 정도로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분단 체제가 해소되지 않고 또 일제 식민지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고는 청산되지 않고는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로 인권과 평화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사실은 앞으로 활동은 과거보다 조금 더 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친일 기득권 세력이 반공 기득권 세력으로 변신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윤 의원님을 그 비례대표로 공천한 이제 더불어시민당을 흡수합당한 민주당조차 보수 기득권 동맹이 총 공세를 펼칠 때 비난 여론을 시켜서 윤 의원님과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탈당시켰죠. 네. 그 가장 먼저 탈당을 시켰는데 탈당을 시킨 명분이 저에겐 굉장히 불명예죠.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네. 제가 30년 동안 정대 운동을 하면서 사리 사욕을 취하고자 운동한 적이 없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그 일 때문에 부당하게 제가 뭔가 이익을 취한 적도 없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저의 것을 내어 놓으면서 일을 하려고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그 지난 4년 동안 곽상도에 현금으로 집 5채 산 여자로부터 해서, 그리고 보수 그 신문들이 후원금으로 딸 유학을 시켰다라고 하는 프레임,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들, 이것을 작동을 시키면서 사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 대응하면서 계속 싸워 나갔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저희 기자회견이나 그 이후에 검찰 재판 과정 속에서 조금 그래도 뭐가 검찰이 이런 왜곡이 있었구나,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언론에 왜곡 보도가 되었지만 실제로 기소는 되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되어 버리지만 언론사들은 사과하지 않았죠. 예를 들면 후원금으로 딸 유학을 시켜줬다라고 해서 누가 또 고발을 해요. 언론이 보도를 하면.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무혐의 돼서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 가지고 이제 다시 검사가 검찰에서 기소를 또 희한한 8가지 항목으로 기소를 하죠. 근데 뭐 이것도 재판을 통해서 성실하게 다퉈나가겠다라고 선언도 했고, 민주당에 내에서도 소명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가장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마치 부동산 투기꾼처럼, 그것도 LH 그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한참 언론에 오르내릴 때 그 프레임 속에 저를 탁 밀어 넣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 밀어 넣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송영길 대표 시절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제명시키라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시킨 거로 부작해서 국회의원직을 제명시키라라고 국회 윤리특위에다 계속 압박을 넣었죠. 그때 제가 송영길 대표한테 정말 그런 메시지를 절절하게 보냈습니다. 대표님, 제가 언론과 검찰의 그런 어떤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같이 싸워달라고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싸워나가는 이 길에 있어서 저를 내던지지는 마십시오. 저들에게. 그렇게 절절하게 정말 호소를 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제명하라 얘기를 했던 것이었고, 감사하게도 재외 동포들, 뭐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촛불 시민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까지 윤미향 의원은 당당하다, 제명해서는 안 된다, 윤미향 의원은 지금 부당하게 언론에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고, 결국은 저는 시민들과 제 국내외 시민들이 제명을 막아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제 임기를 정말로 가열차게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민주당 제1심 판결이 있고 나서 이재명 대표랑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저에게 미안했다, 함께 싸워주지 못해 미안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지만, 공적으로 여전히 이제 저는 복당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문제로 저를 출당시켰는데, 부동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무혐의죠. 무혐의일 수밖에 없죠. 네, 뭐 부동산 투기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다 해명을 했고, 그리고 경찰 검찰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로 나왔던 사안이고, 당연히 무혐의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장 악의적인 프레이밍이 부동산 투기죠. 그랬습니다. 네. 정말 그러자마자 전국 각지 신문에 났죠. 윤미향 부동산 투기. 야, 앵벌이 하더니 부동산 투기했구나 라는 것으로 나기 시작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부동산이 무혐의가 났어요. 무혐의가 났는데 그때 이제 무혐의 난 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한 방송 JTBC 8시인가요? 7시간 뉴스룸인가요? 뉴스룸 시간에 보도에서 기자가 여전히 똑같은 프레임으로 부동산
문제가 무혐의 난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왜 캐지 않고 했느냐라는 식으로 여전히 이미 검찰에서 숱하게 조사를 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된 것을 또다시 그렇게 언론에 홀려서 이게 부동산 문제가 마치 검은 돈으로 제가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것처럼 또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달라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거기에는 저는 민주당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네.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치권 혹은 더 직접적으로 22대 국회 네. 좀 당부랄지 네.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뭐 무슨 네. 얘기 하시겠어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총선에서 보여줬던 민의가 요구하고 있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법안들, 개혁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중동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어떤 특정 의원을 보도하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의원의 문제를 보도하면서 마치 그 의원이 단독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지나고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담대하게 조중동이 그러면 오히려 우리 의원을 더 보호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입장에 섰으면 좋겠다. 조중동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의 지휘자가 되게끔 내어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의원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저를 예를 외통위의 의원으로 들어가게 활동을 하게 해서 일본과의 문제를 잘 풀게 도와주셨더라면, 만들어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하나 갖고 있고, 후반기에라도 전반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후반기에라도 그렇게 외통위에서 남은 2년을 한일 간에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라든가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죠. 근데 예. 지금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는 네. 각 의원들의 역할, 달란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은 다 국민의 뜻을 이런 방면으로 저런 방면으로 실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노동 방면에서, 복지 방면에서, 교육과 여성과 역사와 등등, 또 군사 안보와 평화 이런 부분에서 일하라고 각 특성을 살려서 뽑아주신 건데 네. 그분들의 특성을 살려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정치를 잘 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그 의원들을 내쳐서 혼자 독도처럼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언론 참 문제인데 말씀이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그 당시 이제 정의기억연대 회계장부는 외면하고 네, 검찰발 받아쓰기를 일관한 언론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때 기자들은 받아쓰기를 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할머니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확인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정말 한 푼도 안 갑니까? 벽시계도 사주랬는데 안 사줬습니까? 심지어는 굉장히 단순한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확인하면 금방 확인될 일이죠. 그런데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를 해서 사회 문제화 시켰죠. 이미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언론의 펜대와 그 카메라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무겁게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다. 하나하나.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단독으로 해서 퍼뜨려서 사회에 마치 어떤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놨으면 그 이후에 검찰 기소 과정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다뤄야 되잖아요. 이미 그것엔 관심이 없는 거죠. 재판이 그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동안 대형 신문사라고 그러나요? 그런 신문사들의 기자들이 그것을 지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인터넷 신문 몇 개 그래도 기사를 써줘서 그나마 감사한 일이었고 관심이 없는 거죠.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로지 그들이 쓰고 싶은
프레임을 딱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기사들을 써 넣었다.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언론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네. 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바람직한 모습, 보통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상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다. 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네. 그런 절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언론을 보면서. 예. 그 두 문제적 집단, 검찰과 언론이 네. 또 이렇게 유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검언 카르텔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그 민들레 하여튼 기고하신 걸 봤습니다만은 그 독일 베를린시의 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움직임, 그 칼럼에서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이거 일본 금권 정치의 마수가 국제 시민사회마저 오염시킨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정기업 그 대표를 하면서 대표하고 간사와 이 활동가를 하며 살면서 느꼈던 거는 야, 이 일본의 금권력은 그들의 어떤 역사와 관련된 그런 외교력은 누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사실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골리앗과 같다 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요. 우리가 미국의 어느 한 대학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피해자와 함께 가서. 그러면 일본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 미국 학생이 일본 정부가 하는 말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교수도 마찬가지. 교수하고 미팅을 하면 교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일본의 금권력이 그렇게 미국 사회의 그런 어떤 인재를 일본의 역사 인식, 일본의 평화관, 안보관 그것을 위해서 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근데 어느 곳에 가도 한국 정부는 없어요.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만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한국에도 일본 문무성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예. 중요 요직에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정치권에도 여러 들어가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가장 이제 심각했던 게 베를린 이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 코리아 협의회라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제를 어떻게 독일 사회에 잘 알려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한국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또 혹은 분단 현실 속에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알려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전쟁 범죄에서부터 그 이후에 그것을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죠. 사실은 맥락이. 네. 그래서 이 코리아 협의회가 만들어진 배경도 파독 간호부, 파독 강부 그분들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독일 교민 사회가 중심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독일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독일 단체예요. 독일의 시민 단체인 거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단체가 계속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 활동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 재정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리아 협의회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예를 들면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 근데 그 교육에 참여하지 않게끔 학교에다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럼 학교가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그걸 빠져요. 또 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재단이라든가 독일의 뭐 문화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또 압력을 넣어서 그 프로젝트를 이 코리아 협회는 다시는 지원하지 못하게끔 압력을 넣는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동맹이라는 어떤 도구, 자매 결연, 어떤 지역과 지역, 도쿄와 이 베를린 시의 자매 결연이라는 일종의 그것도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동맹 관계를 도구로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갖고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한일 관계 개선, 뭐 한미일 동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것을 몽땅 내어주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재외 동포들도 그렇고 우리 그나마 한국의 어떤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 우리는 재외국민이 아니구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일본 정부가 로비를 하면 그대로 그야말로 들판에서 그걸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고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라고 양 정부가 그렇게 합의를 하면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민사회 열심히 협력하고 뭐하고
우리 차원에서도 로비스트를 고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돈이 없죠. 우리도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밖에서 좀 열심히 우리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끔 독일의 그 정치권 사회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일본 정부의 금권력으로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뭐 거의 조에 달하는 그런 돈으로 로비를 하는데 우리는 정부도 무관심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 편이지 시민단체는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일을 하죠. 더군다나 독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독일 시민들이 거기에 후원할 수는 없잖아요. 개별 우리처럼 우리 지금 시민단체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그 6월 1일 촛불 집회에서도 독일 코리아 협의회 한정아 대표님이 무대에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독일 코리아 협의회 활동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호소를 조금 하고 싶어요. 네. 이 정부가 문제인데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을 위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부가 뭐 미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 뭐 그것도 이제 그 필요한 일입니다만 네. 이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그 구분을 못 하고 분리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남북이 협력을 강화하고 통일로 가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힘이 강해지면 남북의 통일과 남북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힘이 강해지면 미국과 일본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국방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근데 지금 계속 그들의 프레임은 미국이 물러가면 미국의 무슨 무기가 아니면 그동안 우리는 뭐 했어요? 지금 78년 동안 국방비에 쏟아부은 예산이 얼만데 그럼 우리는 뭐 했다가 저는 이건 정말 지금도 여전히 정부가 미국의 국방이 아니면 미국의 비행기가 아니면 미국의 군함이 아니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준비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오히려 협력을 해야 될 파트너는 북이지.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고 교류하고 지금 이 남북이 대치 상태에서 쏟아붓는 이 막대한 국방비를 오히려 남북의 복지와 교육과 인권에 이게 부어놓고 오히려 조금 더 자주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일본과 미국과 등등은 경제적인 문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 나간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한미일의 협력은 그건 당연한 거라고 하는 인식도 저는 이젠 서서히 벗어날 때가 되지 않는가. 다른 나라는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한미일 협력하에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방해가 되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 반도체 문제 그랬죠. 또 최근에 라인 사태 지금 그런 위험에 와 있죠. 전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이런 태세 바꾸지 않으면 경제 문제도 안보 문제도 모두 다 미국과 일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자주라는 건 꿈도 꿀 수 없다. 여전히 우리는 3.1 독립 정신을 우리의 헌법 기본 정신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으로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는 자주 독립을 하지 못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독립은 그래서 통일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고 완성도 아니죠. 그때는 사실은 통일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고 그 통일을 통해서 진짜 자주 독립으로 다른 주변국이 오히려 우리와 대등한 관계로 경제, 문화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권 교체가 답이군요. 그렇습니다. 정권 빨리 끌어내려야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 한국의 우익이 일본 우익에 동조한 현상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일제 잔재가 뿌리 깊어서 새로운 재생산을 해낸 거죠. 우리 민주 세력들은 재생산에 실패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 세력은 우리 촛불 집회도 386세대, 586세대 그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잖아요. 물론 청년 세대도 있긴 하지만 주축이 되지는 못하죠. 여진 민주화의 경험을 했던 민주화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싸워서 민주화를 쟁취했는데 지금 윤석열 때문에 그 역사가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거리에 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민주 세력을 후진을 양성해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민주 세력들이 진보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세대들이
곧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너희들의 미래 세대 너희들의 문제이다. 너희들의 이익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대화해 나가고 그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게 만드는 것, 적극적으로 거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라도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 이런 노력들을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된다. 그럼 다리품을 좀 열심히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최혜병 그 어떤 죽임과, 저는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죽임과, 그리고 죽임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 행태들, 특히 대통령으로 계속 그 방향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 책임이 이렇게 쭉 집중되고 있는 이런 행태에서 특검이 거부되고 이런 모습들, 또 뿐만 아니라 오송 지하차도에서 희생을 당한 사람이 주로 누굽니까? 다 20, 30대 청년들이죠. 주로 대부분.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죠. 이제 20대가 된 아이들. 이태원도 네, 이태원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이익을 잃어버리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 세대다. 우리 미래 세대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다.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 안을 수 있게끔. 그러나 저는 사실은 그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것을 편안하게 이걸 받아 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이게 참 가슴이 좀 아파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이게 최극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그걸 보아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입시 준비를 하면서도 시간 내서 자원활동을 하기도 하고, 어디 시민단체 뭔가 집회를 하면 참석하기도 하고, 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를 하면 자기들이 나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피켓을 만들어서 참석하기도 해요. 체험활동이라는 그런 명분으로라도. 그런데 딱 대학을 들어가면 알바, 등록금 비싸죠. 그리고 학비 비싸죠. 등록금 플러스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갔다가 알바잖아. 학교 갔다가 알바, 학교 갔다 알바. 그때부터 자본에 종속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병들어 가고 있어. 결국은 나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걸림돌을 치우려고 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거리에서 싸워도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편안하게 다가앉지 못하는 거야. 왜? 난 지금 급하니까. 뭐 무슨 한 달에 오피스텔 월세가 70만 원, 80만 원.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그리고 등록금이 뭐 수백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이나 하죠. 그걸 어떻게 더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는 복지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책에서는 저는 결국은 희생은 우리 아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의 부족,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국방비로만 예산이 몰아가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국방비로 뭐가 들어갔다고 하는 데서는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마치 국방비의 문제 얘기하면 너 빨갱이다라는 소리를 그렇죠. 듣게 예. 되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단 문제가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하고 통일과 화해 분위기로 쭉 몰아간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국방 예산을 오히려 아이들의 그런 교육비로 얻어서 등록금도 확 내려앉을 수 있고,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분단의 문제를 풀려고 다시 한번 시스템을 쫙 풀어서 헤쳐서 이 분단을 해소하고, 이 분단을 해소하지 않으면 드는 비용들, 국방비에 드는 비용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복지 예산, 교육 예산 등등 쭉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이걸 다시 재편성해보자. 다 힘몰아서 다시 지휘를 해보자. 라고 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네. 전 다음에 우리 그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대통령 되시는 분이 그런 전략을 조금 새로 해서 지휘를 싹 한번 네.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삼스럽지만 분단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곧 그렇습니다.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전시 성폭력 문제. 네. 지금도 세계 그 많은 전쟁터에서 네.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심지어 5.18 때도 성폭력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 시민사회가 어떻게 연대하고 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저는 제가 지금 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는 못 됐어요. 과거사 젠더 폭력법이라고 5.18에서 성폭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복지원, 네. 성감학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전두환 정권 때 또 박정희 정권 때 쭉 과거 정권 때 사회 정화라는 명분으로 어린 아이들을 길거리에 그냥 서울역, 부산역 이런 있는 아이들을 납치를 해서 또 삼천 교육대 네, 맞습니다. 삼천 교육 한쪽은 어른들은 삼천 교육대, 여기는 형제 복지원, 성감학원 이렇게 아이들을 납치해서 강제 노동시키고 성폭력하고 했는데 아주 꼬맹이 남자 아이들을 8살, 7살 이런 아이들을 성폭력한 거예요. 제가 직접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그게 성폭력이라는 걸 몰랐다. 그동안. 이것도 성폭력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해 준 분이 의원님 처음이었다. 하시면서 지금도 기저귀를 하고 다닙니다. 그때 이후로. 변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야, 우리가 그동안 과거사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사건 중심으로 과거사 청산을 해왔구나. 이 사건 속에 사람인데 결국은 그 역사는 사람들의 역사잖아요. 4.3에 희생됐던 수많은 결의 사람들.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4.3에 희생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정말 그냥 있다가 희생되신 분들도 있고, 여성, 아이들, 노인들 다양한 희생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폭력에 노출됐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폭력 피해는 그동안 5.18 피해도 4.3의 피해도 피해자로 인정되거나 확인되거나 그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사에 대한 그런 젠더 폭력이 진상규명되고 그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법을 발의를 했어요. 저는 22대에서 반드시 이 법을 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누군가 저를 이어서 그 법을 다시 발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시는 그 야당 의원들 중에서 이 부분을 내 자신의 과제로 조금 해고 뚫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저지른 범죄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미국 전쟁이죠. 사실은 베트남이 전쟁을 일으켰던 건 아니니까. 베트남의 미국 전쟁에서 한국군이 용병으로 참전을 했고, 참전했고, 그 용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트남 참전한 군인들이 굉장히 명예 훼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용병이 아니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참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해석에 해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트남 전쟁을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분들을 피해자로도 저는 제대로 규명할 수 있게끔, 국가의 정책에 의한 피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본인의 적극적인 어떤 애국 정신으로 또 참여한 어떤 분들, 이런 각 결에 따라서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민간인 학살 범죄를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가 있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왔고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왔는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때는 한국군이 왜 그랬대요. 우리에게 왜 그랬대요. 이렇게 착한 한국 사람도 있는데 그때는 왜 한국 군인들이 왜 그랬대요. 하는 말. 지금이라도 사죄를 꼭 받고 싶어요. 한국 정부가 부정한다고요? 제가 갈 수 있어요. 직접. 나 부끄럽지 않아. 내가 직접 가서 증언할 수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본이 했던 것처럼 범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들에게 자행했던 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 그리고 배상해야 된다. 저는 그 김복동 할머니께서 2013년에 베트남 여성들의 이런 사죄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에게 사죄하라, 배상하라 데모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군인들에 의해서 베트남 여성들이 우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하니 한국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베트남 여성에게 왜 사죄를 해야 됩니까? 하지만 그분은 피해자이면서도 나는 한국 국민이다. 이 한국 사회, 한국 역사를 함께 살아왔던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으로서 그 여성들의 사죄를 한다. 그 여성들에게서 나는
매월 나비 기금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걸 저희가 갈 때마다 베트남 여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죄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그런 베트남 한국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사죄 결의안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베트남 시민들에게 한국 정부가, 국방부 장관이 부정하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한국 군인들 참전했던 한국 군인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관리하고 제대로 처벌하고 책임을 졌어야 될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국군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정당하는 2차 3차 가해를 저질렀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미안합니다 베트남 운동이 다시 저는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거리에서 그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김복동의 희망과 함께 그 운동을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말씀은 그러니까 이중 정체성이랄까, 피해자이면서 한국인의 일원으로서 그렇습니다. 미안하다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형제복전이랄지 이런 문제의 그 본질은 국가 폭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 문제도 국가 폭력이고요. 군이 어떻든 군대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국가 폭력이고, 형제복지원도 주체는 형제복지원의 그 시설장이고 시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허하고 그것을 허가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국가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국가의 범죄다. 국가가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저희 언시국의 한 선배가 윤 의원님을 그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시민운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사자라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또 뭐 정의기억연대랄지 그 과거에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좀 저로서는 좀 신선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네. 저는 여전히 겸허하게 피해자들에게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 제가 어떤 상을 받고 제가 어떤 영광의 위치에 가고 하는 것, 그건 여전히 사양하고 싶고,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노벨은 노벨 평화상보다도 김복동 평화상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그 이익으로 세운 노벨 재단이 주는 평화상, 그것보다도 오히려 피해자였으면서 자신의 인권 회복을 나아가서 베트남 여성들에게 인권, 그리고 콩고와 우간다, 나이지리아, 코소보 여성들에게 그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그걸로 인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나도 함께 할게 라고 해서 직접 지원하고 운동으로 연대했던 김복동, 그 김복동 평화상을, 그 김복동을 따르는 수많은 국내외 시민들이 함께 그 상을 만들어서, 그 상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을 만들어서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분쟁에서 평화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김복동 정신을 심어주는 것, 그걸 김복동 평화상으로 주는 것, 그걸 저는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그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우리만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어떤 그런 알찬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이 보유하고 있는. 전 그걸 하고 싶어요. 아마 일본 정부는 혈안이 되어서 방해할 겁니다. 그럴수록 계속 세계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고, 14살에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던 김복동, 22살에 고향으로 돌아왔던 김복동, 8년 동안 엄청난 폭력 속에 살았던 그 여성이 평화운동가가 되었다. 그래서 일본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하는 역사가 김복동 평화상과 함께 계속 세계를 돌 거거든요. 일본은 그거 막으려고 할 거예요. 저희는 오히려 저는 사실 그걸 하고 싶어요. 지금 거리에서 운동을 시작한 첫 번째 과제가 사실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김복동을 체게바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티셔츠를 입고 가고, 아이들이 김복동을 몰라도 저 티셔츠가 엄마 누군데 저 할머니가 저기에 걸려 있어? 엄마가 모르면 집에 가서 아이에게 답을 해주기 위해서 찾아볼 거 아니에요. 아, 김복동이라는 할머니가 이런 할머니였구나 라는 것을 아이에게 전해주고,
그런 식으로 일상의 평화, 일상의 김복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 일제 잔재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일본의 그 군국주의의 이 정말 잔인한 문제, 이런 문제까지 함께 알려낼 수 있도록 하는 운동, 그걸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네. 계속. 그 운동 외에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페이스북 이 소개를 21대 국회 윤미향입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김복동의 희망을 실천하는 거리의 활동가 윤미향입니다라고 해서 저희 프로필을 바꿨어요. 저는 국회의원도 전국구로 비례 후보를 했던 것처럼 여전히 시민 활동도 전국구로 하고 싶고, 그 전국구를 통해서 지난 4년 동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훼손되고 물러섰던 그런 운동들을 조금 지원하고 싶고 힘을 좀 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4년 동안 국회에서 얻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시민운동과 국회의 연결다리를 하는 또 그런 중간자 역할도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복동의 희망을 통해서,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서 평화와 그런 분단 체제를 해소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과거사 청산을 해나가는 일들, 그 일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